안녕하세요. 이번 주 고수열전은 비트코인을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 이 비트코인이 과연 투자 자산 맞아? 내가 이것을 계속 폄하하지 않고 투자 대상으로서 삼아야 돼? 하는 질문들도 많이 있고, 아니, 비트코인 가격이 세상에 1억이나 넘었다고? 나 받아들일 수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견해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비트코인의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말 그대로 1억 원을 넘어서면서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종류의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미래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의 미래를 내다본 전문가,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의 저자, 비트코인의 철학자 오태민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역시 비트코인의 성격을 꿰뚫어 보고 투자적인 접근에서 비트코인을 우리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의 저자 강환국 작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비트코인이란 무엇이다. 뭐 물론 학술적 정의는 내려져 있지만 두 분께 비트코인 철학자로서 혹은 비트코인 투자자로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비트코인은 무엇이다라고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비트코인은 글로벌 신뢰망입니다. 신뢰망이다. 네. 조금 보완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제 질서가 지난 80년 동안 굉장히 그 온실 속에 있었는데요. 이제 그 국제 질서가 지금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터지고 있거든요. 그럴 네. 때 개인들이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그 동아줄이 되어주죠. 이 글로벌 네. 신뢰망에 마치 인터넷이 이제 글로벌 정보망이잖아요. 그래서 네. 인터넷이 있으면 이제 인터넷을 차단하지 않는 한 글로벌 정보에 노출되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거나 비트코인을 활용할 줄 알면 인터넷이 차단되지 않는 한 글로벌 경제 활동에 자기가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다음 강환국 작가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란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저에게는 투자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이다. 네. 제가 돈에 관심이 워낙 많아서 네. 돈 버는 거는 모든 거를 다 연구를 합니다. 주식, 채권, 금 다 연구했는데 코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수단도 있었네 하고 그 관점에서 저는 비트코인을 연구하게 되었고요.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를 뭐 제각각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비트코인이라는 영역에 걸쳐서 설명을 많이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견해들이 여러분들께 뭐 비트코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뭐 공중파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요목조목 말씀드렸는데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은 뭐 각자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하나의 돈이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재테크라는 것, 자산관리라는 것이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까? 주식으로 가지고 있을까?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을까? 네. 코인으로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에 따라서 자산관리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관점에서 비트코인, 코인도 역시 하나의 돈이다라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속 시원히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여쭤볼게요. 오태민 교수님은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의 저자시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뷰를 갖고 계신지 아마도 제가 말씀 그동안 들어온 바로는 급락 없이 계속 간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비트코인은 굉장히 대단한 발명품이고요. 네. 나온 지 15년이 됐고,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그 미국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네.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이제서야 비트코인이 없어질 현상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10년 전에 그 고민을 시작해서 결론을 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는 뭐 20일에서 한 달 정도 고민을 해보니까 없어질 현상은 아니더라고요. 네. 없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뭐 얼마까지 갈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사실 가격은 그닥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높아질 것만 예상이 되지 막상 그렇게 높아지면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전망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쨌건 10년 전에 전망한 가격은 1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억이
다 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안 가느냐 이런 건 아니고 지금은 1억이 되면서 이 대상이 달라진 거죠. 이제는 일반인들이 다 비트코인 투자를 고민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올라간다면 당연히 급락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간다면 장기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장기 상승 시장으로 네. 가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좀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은 하나의 발명품인 거고, 그리고 글로벌 신뢰가 좀 무너지는 그런 국면에서, 지금처럼 그런 네. 국면에서 비트코인이 하나의 신뢰망으로 자리 잡고, 장기적으로도 디지털 사회가 되고, 또 디지털 화폐적 기능을 또 더 많이 이렇게 보강하다 보면 앞으로도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큰 뭐 급락은 없이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뷰를 갖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강한국 작가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급락이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급락이 있다고 봅니다. 네. 미래에. 예. 물론 저도 급락을 원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다시 되풀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고요. 네. 이게 사실 조금 전에 그 교수님이 그 현물 ETF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기관에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에 큰 자금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 부자들도 이제 손쉽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네. 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포모 현상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 포모라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 옆 기관에 있는 매니저가 돈을 크게 벌었다. 비트코인 ETF를 해가지고 그럼 제가 상사한테서 질타를 받겠죠. 넌 도대체 뭐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저도 비트코인 ETF 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모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건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사실 참기 가장 어려운 게 나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나 코인에서 5억 10억 벌었네 이런 거 나오면 눈이 확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 그리고 개인들도 포모 현상 때문에 광기가 벌어져서 이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올라가면은 결국은 버블이 언젠가 터지고 급락이 오겠죠. 이거는 코인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딴 자산에도 늘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요번도 다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간 심리는 늘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최근에 내신 책 제목에서처럼 네.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이 책 이야기 자주 해주니까 좋으시죠?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죠. 네. 네. 계속해 주세요. 네,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런 진행자입니다. 네. 어쨌든 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라는 말씀은 네. 조금 바꿔 얘기하면 폭발적 하락장에는 내려와라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같이 올라타 있으면 안 되고 저는 그렇죠. 점프해서 내려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타이타닉에 사가지고 뽀뽀뽀 내려가는데 그럼 빨리 보트를 타고 도망갈 생각을 해야죠. 같이 네. 거기 내려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급락이 없다라고 보시는 뷰도 있고 급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뷰가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뷰가 긍정적이지만 급락 없이 갈 수도 있다, 급락 이씨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급락의 정의는 뭡니까? 한번 먼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합의가 되어 있어요. 급락을 최소 60% 이상 떨어져야 이제 급락이라고 보는 것 같고 보통은 7, 80% 보거든요. 네, 알트인 경우에는 90%가 넘습니다. 네, 급락 폭이. 네, 이틀은 조금 완만해서 네. 한 번에 오진 않고 지난번에도 최고가 대비 한 70%를 찍은 것 같아요. 급락 그 최저점이. 근데 그건 네.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뭐 7, 80%는 내려올 수 있죠. 고점 대비해가지고. 그 정도. 최소 60% 이상은 봐야 된다. 60% 이상 가격이 하락하면 급락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급락이라는 게 2013년에 네. 첫 상승장이 있었거든요. 예. 그 후에 한 90% 정도 빠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2017년에도 그 상승장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 80에서 85% 정도 빠졌고 그리고 21년에 또 상승장이 있었는데 그 후에 제가 알기로는 75에서 78% 정도 빠졌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급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비트코인이 그 정도 빠지면은 말씀하신 대로 알트코인은 한 90에서 95% 또는 99%까지 빠집니다. 네. 그게 급락장이죠. 네. 제가 저희 방송에 좀 핵심적인 그 묘미가 저의 날카로운 질문 시간입니다. 이 질문은 미리 준비하지 않고 아이고, 네. 말씀 네. 듣다가 네. 좀 가슴을 확 파고드는 질문을 네. 드려보려고 노력하는데 오태민 교수님께 먼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비트코인 철학자로서 비트코인은 안고 살아가는 거다. 마치 가족처럼
내 가족이 뭐 나쁜 짓을 하든 어쨌든 내 가족 아니냐. 그리고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면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존중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60%나 빠진다고 한다면 그런 급락이 어느 정도 급락이 60%가 아니더라도 뭐 40%, 50% 정도 빠진다 하더라도 일반 대중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게 5천만 원이 되면 그래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에 점수를 먼저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1점부터 10점까지 몇 점 정도 부여하실 수 있으실까요? 질문 자체가요? 네, 날카로움의 정도. 물론 10점이죠. 10점 만점이요. 예, 중요한 질문. 제가 하려는 걸 대신 질문해 주셔서 말씀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강한국 작가님은 태생과 이렇게 살아온 환경이 우리랑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타고나게 우리랑 같지 않아서 네. 저게 돼요, 저분은. 근데 제가 비트코인 구력이 10년 아닙니까? 네. 저도 초기에는 샀다 팔았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샀다 팔았다 해갖고 비트코인이 늘어났냐? 줄어듭니다. 돈은 좀 늘어나요, 돈. 이게 그럴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다시 못 왔다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저보다 대부분은 제 생각하거든요. 저보다 비트코인을 샀다 팔았다 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부족하거나 균형 감각이 부족하거나 아마 정보가 부족할 거예요. 그럼 제 말을 들으셔야 돼요. 어떤 게 가장 비극이냐면 네. 내가 2017년도 고점 가까이서 2천만 원에 팔았어. 네. 그리고 3년 동안 1,000만 원이 안 됐거든요. 그때 행복해합니다. 매우 행복해요. 자기가 승자 같죠. 네. 근데 2021년이 딱 왔더니 이게 8천을 딱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불행합니다. 제 주변에서 이 사람들이 제일 불행해져요. 그리고 절대 못 삽니다. 거의 대부분.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꺼지니까 자기가 팔았던 가격하고 비슷한 가격, 2천만 원대에서 2천만 원이 뭐예요? 3천만 원대에서 자기가 2017년도에 위너였는데 그 이후로 3년만 위너였고 계속 지금까지 실패자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샀다 팔았다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우둔한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강하우 작가님 가능합니다. 저분은 네. 워낙에 좀 재능이 있으시죠. 그러면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강한국 작가님께 드리고 싶은 날카로운 질문이 네. 사실은 오태민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답변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네. 이론적으로는 빠질 때 안 들고 있고 올라갈 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샀다 팔았다 하는 방식의 그런 접근, 그러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마찬가지 샀다 팔았다 하는 방식의 투자 접근은 어쩌면 그런 방식이 이제 성공 확률이 2분의 1인 거예요. 근데 2분의 1로 성공할 수 있어요, 한 번은. 근데 두 번 연속 성공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 돼요. 세 번 연속 성공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또 2분의 1. 그래서 8분의 1이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성공할 확률은 지속적으로 확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샀다 팔았다 하는 방식이 오히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강홍 작가님께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도 되는 건지 난이도를 한번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의 난이도요? 아니면 네, 그 질문의 트레이딩의 날카로움. 난이도요? 날카로움. 당연히 10점이죠. 10점입니까? 네, 그럼요. 당연하죠. 오늘 제 성적이 좀 좋네. 그동안 성적이 저조했는데. 뭐 4.5점 이런 사람도 있나요? 네. 네,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10번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10번 다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는 그건 정신병자가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건 그냥 불가능한 거고요. 네. 근데 사실 그냥 일반인도 그러니까 테크닉을 좀 배우면은 10번 해가지고 6번, 7번 맞추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강한국 작가님은 또 일반인이 아니라 그 위에 레벨이니까. 아니, 솔직히 저도 그 정도는 그 정도 이상 못 맞춥니다. 저도. 네, 네. 당연히. 네. 그렇군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두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두 분 서로 주고받을 질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 부분에서? 아니면 배우려고요. 어떻게 해야지 6-7번이나 이길 수 있는지. 그럼 교수님 철학이 안 맞으시죠? 그건 철학인 거고요. 그렇죠. 저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철학도 있지만 투자적인 접근에서 잃지 않는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승률을 50% 이상으로 갖고 가죠?
일단 그 지금의 테마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제 언제 일시적이나마 팔아야 되는가가 이제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 한 25% 정도 떨어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비트코인의 대세 상승장이 몇 번 있었어요. 2013년에 있었고 15년, 17년에 한 번 있었고 20년, 21년에 한 번 있었고 지금이 또 하나의 대세 상승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 대세 상승장 안에서도 조정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비트코인이 이렇게만 올라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는 건데 그 조정장의 폭이 제가 보니까 20에서 25% 정도더라고요. 네. 이게 그 정도는 조정장으로 볼 수가 있고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 아 이거 하락장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이제 매도하는 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럴 때 매도를 그때 했다고 치고 언제 다시 들어가나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저점 대비 2배 올랐을 때 그때가 꽤 괜찮은 타이밍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투자자들 관점, 트레이더들 관점에서는 뭐 이렇게 발에서 사는 게 아니라 무릎에서 사라 뭐 이런 컨셉의 답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도 당연히 발에서 사가지고 머리에 팔고는 싶은데 네. 제 능력이 안타깝게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발을 찍은 다음에 올라오는 무릎에서 사고 그리고 머리를 찍은 다음에 내려오는 어깨에서 팔아라라는 게 제 조언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만 해도 당연히 이제 총 상승폭이 1000%라고 치면은 저희는 한번 500% 정도 먹는 거겠죠. 근데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당연히. 네, 좋습니다.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네,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적인 뷰는 두 분이 비슷하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그 접근 자체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들으셨을 때 어떤 분의 그 근거나 그런 방향에 나는 좀 동조가 된다 하시면 참고하셔서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시면 어떨까라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가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 정도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가 잘 돼갈 때는 같이 이제 협업하고 가다가 보니까 얘가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은 일단 좀 쉬자 하고 얘가 제정신을 차리고 다시 오면은 그때 같이 협업하는 그 방식을 저는 선호합니다. 네. 네. 가족은 아니에요, 저한테는. 좋습니다. 강한국 작가님 같은 그 투자적인 접근이 많이 들어갈수록 비트코인의 형태로 돈을 들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는데 그런 투자자적인 접근으로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급등락이 심해지겠죠. 투자화 될수록 반대로 투자가 아니라 자산의 성격이다. 뭐 철학적인 접근이다. 영영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접근을 많이 한다면 급등락이 잦아들겠죠. 상대적으로. 모든 시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 속에서 많은 그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들, 이런 관심들에 대한 답변이 좀 다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화폐로서의 기능입니다. 비트코인이, 저도 이런 질문 자주 받거든요.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런 사례가 이미 등장하긴 했지만,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비트코인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피를 사 먹는 데는 적합한 돈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화폐로서도. 네. 가장 우리가 평상적인 걸 생각한다면 국제금융의 기초인 그 거대 은행들 간의 단기금융의 담보물이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실물로서는 없어요. 예. 그 권리로서 있는 거지. 근데 점유할 수 있는 실물로서의 담보물로서는 비트코인이 유일하고요. 그리고 월가가 깨달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레리 핑크 회장이 그 강조하듯이 국제 지정학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라가 망가진 국가의 국민들한테는 유일한 화폐죠, 비트코인. 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화폐가 맞아요. 좋습니다. 강홍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화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이 화폐라는 게 보통은 이제 근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그 금이나 은에 매여서 화폐가 시작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게 시스템이 흐지부지화된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그 불태환 화폐라고 하죠. 그런 네. 식으로 넘어갔다가 결국은 불태환 화폐를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신뢰가 떨어지고 그 화폐 시스템이 붕괴된 다음에 다시 금에 붙고 이거를 이제 반복해 왔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 달러 하는 걸 보니까 한 2008년부터는 너무 많이 찍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알게 된 거죠. 좀 문제가 생기면은 돈을 찍으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내 다음 사람이 책임지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2008년 후에 코로나 때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이 미국 달러 기반의 기축 시스템이 무너질 텐데 그때 다시 이제 근본이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비트코인 본위제가 될 것인지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화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본다면 이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화폐가 갖고 있는 그 기능들이 몇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중에 뭐 가치 저장 수단이 된다든가 교환하는데 비용이 덜 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화폐의 기능으로서 수행을 하려면 조건들이 있을 텐데 가치가 급등락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치의 급등락이 있으면 화폐로서의 예를 들어서 주식도 화폐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화폐적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지금의 금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화폐적 기능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가치 저장 수단이라든가 교환 수단이라든가 급등락이라는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모두 충족하는 수단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은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닌가. 디지털 화폐라는 표현이 있었다가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으로 재정의하게 된 배경이 그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실지 여쭤보고 당연히 싶습니다. 경제학자하고 이제 논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네.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얼리스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죠. 그래서 그 조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가격의 안정, 가치 저장, 획의 단위로서 이거를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는 화폐가 인류 역사에서 있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현재까지 포함해서. 있었을까요? 그것에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라고 그렇죠. 해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그것의 대안으로서 지금의 화폐가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달러는 어떤 지표를 보든지 간에 95% 이상 가치를 잃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상적인 화폐는 화학자들에게 있어서 이상기체, 네. 그 다음에 물리학자들에게 있어서 흑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빛을 받고 발산하지 않는 흑체를 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는 어떤 물질을 흑체의 성격 같죠. 아주 가깝게 가지 않고 그냥 대충 갔는데 그런 모형이 있어야지만 이제 평가가 가능하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스스로 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화폐라는 거는 지금의 화폐나 비트코인이나 금을 평가하는 기준인 거지 네. 그 기준에 부합하는 화폐는 하나도 없죠. 예를 들어서 달러는 대표적으로 회계 단위와 생활에 쓸 수 있는 안전성을 위해서 장기적인 가격의 가치 저장을 완전히 포기한 거고요. 달러가 그 정도니까 뭐 원하는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100원의 가치는 큰 거였어요. 지금 뭐 100원 뭐 가치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건 너무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적인 화폐는 없다. 네. 그럼 이상적인 화폐가 없다는 전제에서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상에 가까워요. 그건 이제 비트코인 철학에서 너무 오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어쨌건 미친 사람처럼 들릴까봐 제가 10년 전에는 이 얘기를 특별한 사람한테만 했습니다. 네. 인류가 여태까지 발견한 화폐 중에 가장 이상적인 화폐라고 얘기를 책에도 못 쓰고 예. 너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이니까 네. 했지만 저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강황 작가님 혹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사실 네. 그 인류 역사에 그 정말 화폐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이상을 충족하는 화폐는 없었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비트코인도 말씀하신 특히 가격의 변동성 때문에 완전히 이상적인 화폐라고 저는 보지 않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은 법정 화폐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법정 화폐랑 비트코인이 같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근데 법정 화폐가 나중에 한번 크게 무너지면은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바보라서 그럼 비트코인이 화폐로 군림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법정 화폐가 나올 것인지 그건 그때 가서 알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구력에 이제 거의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하면 이제 뭐 양자 컴퓨터부터 질문들이 쫙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을 좀 많이 이해한 다음에 이제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현찰도 너무 위조가 많은 거예요. 그 달러나 그 나라 돈도. 그러니까 우리가 변동성을 고민하는 화폐의 변동성을 고민하는 이유는 지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결제 수단으로서. 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비트코인 같은 어떤 그런 전자적인 가치물이 아프리카 사람한테
있는데 거기 은행이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새는 스마트폰이나 단말기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하루에 5% 변동폭으로 변하잖아요. 그럼 그 코인도 그렇게 변한다고 보죠. 근데 내가 애플폰을 사용을 해. 근데 애플폰에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거죠. 우리 비트코인이 신용카드보다 좋은 건 뭐냐면 비트코인망이 보안망을 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개되어 있는 인터넷으로도 가요. 인터셉트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 정보를. 그러니까 이제 금융망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스마트폰 있으면 결제를 하는데 선택하는 거죠. 애플 사용자가 나는 변동성 선택 안 할래요. 그러면 그 코인을 그게 뭐 애플 코인일지 비트코인일지 그건 애플의 전략이겠죠. 나는 변동성 선택 안 할래요. 그러면 애플이 고정해 주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고정된 그 자기의 자산을 애플에 담아놓고 그걸 쓰는 거예요. 선불 카드처럼. 그러면 가격이 변동하면 누가 지느냐? 그건 애플이 부담합니다. 애플은 왜 그러냐면 워낙에 전 세계에 그런 그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해칭이 되는 거죠. 이거는 금융공학에 있어서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몸집이 있으니까 그 해칭할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거를 분산해버리면 된 거고 상당히 그 카지노처럼 51% 확률로 이길 겁니다. 계속 꾸준하게. 그러나 우리는 49% 확률을 지더라도 원하는 게 결제 안정성이지 나는 투기적 목적이 아니다면 가격을 고정해서 쓰는 거고요. 나는 내가 애플폰에 담아놓은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럼 나는 쓰더라도 그냥 가격 고정 안 하고 쓰는 거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해결돼요, 이거. 그럼 쉽게 말해가지고 그 애플이 비트코인을 거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 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이걸 깨달으면 잠을 저처럼 못 자는 건데 네. 잠을 못 자고 나면 이제 강한국 작가님처럼 아무리 트레이딩에 장기가 있어도 못 팝니다. 이게 뭐 팔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 같은 필로소퍼가 보기에는 저 깨닫지 그렇죠.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건데 네. 깨달음이 부족하십니다. 부족한 거예요. 저는 깨달음이 없죠. 네, 저는 그만 놓고 싶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 같은 거하고 스마트폰이 만나면 은행들하고 보험회사가 다 없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너무 좋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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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중앙화의 컨셉이니까. 근데 왜 네. 아직은 그게 구현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기술적인 문제 아니에요. 라이선스 문제입니다. 네. 예, 그리고 라이선스 문제하고 정치적 문제죠. 그래가지고 이 단말기 회사들이 이 단말기를 그 금융 단말기라고 봐야 돼요. 네. 이게 한국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눈만 돌면 다 은행들이 있잖아요. ATM 네. 머신 있고. 예. 근데 아프리카는 없거든요. 없죠. 거기는 근데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럼 스마트폰이 그들에게 우리처럼 뭐 생명보험 들 여력은 없지만 자기가 무슨 장사를 하는데 리어카가 있어. 네. 그 리어카 보험을 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지진이 난다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리어카 없어지면 생계수단이 없어지는데 보험금 받는 거죠. 폰으로. 그 폰이 바로 보험에서 근데 옛날엔 폰만 있었는데 거기에 금융이 같이 붙어야 되니까 애플이나 삼성도 그 은행에 삐대야 되는데 그냥 비트코인이랑 같이 우리 폰을 통해서 엔드 투 엔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걸 애플도 알고 삼성도 다 알아요, 지금은. 근데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게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한데 뭐 정치적 이슈, 라이센스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게 나중에 변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곧 바뀌죠. 이 ETF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파란 깃발 올라간 거죠. 그 경마장에 보면 그 말들은 우리처럼 기다리지 못하니까 문이 닫혀 있잖아요. 문이 딱 열린 거죠.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거 이거죠. 문을 딱 1월 10일에 딱 열었거든요. 네. 아무도 안 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거 계속 안 뛸까요? 한 놈이 뛰어나가면 다 뛰어나갑니다. 다 뛰어나가요.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빅테크 중에 구글이나 애플이나 삼성이나 아마존이나 MS가 뛰어나가면 다 뛰어나가는 거죠. 네. 앞으로 2, 3년 안에 벌어지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다른 측면에서의 포모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그렇죠. 측면. 그러면 그래도 무조건, 하시겠어요? 그럼 무조건 비트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수요가 더 발생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게 보고요. 애플페이 아시죠? 애플페이. 네. 애플페이, 삼성페이처럼 이거를 이제 페이먼트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업계에서는. 그 페이먼트 전쟁을 쭉 하는데 이 저커버크라는 페이스북의 젊은 CEO가 깨달은 거예요. 페이먼트 전쟁의 결국 핵심은 뭐냐면 국경이구나. 왜냐하면 애플페이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국경이라는 그 수많은 규제와 그거잖아요. 이 결제망이라는 게 진짜 무정부적으로 굉장히 그 복잡하거든요. 이권 다툼이 심하고. 그래서 아무리 빅테크들이 기술을 개발해도 이게 안 돼요. 환전해야 되고. 그래서 이들이 깨달았어요. 비트코인 같이 새로운 화폐를 만들지 않으면 이 못 뚫는구나. 달러 원화 시스템으로 이거 못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커버크가 페이스북 리브라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철퇴를 맞았죠.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안 된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으로 항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못 막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도 이제 좀 첨언드리고 싶은 것이 좋은 말씀이세요. 이제 기존의 화폐는 그러면은 그 화폐적 기능을 충분히 완수했는가? 실제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인플레이션이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22년 6월에 9.1% 물가 상승률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41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강한국 작가님 같은 경우는 생애 최대 인플레이션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9.1%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전년 동월 대비 돈의 가치가 9.1%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가치의 급등락을 생각해 보면 이 인플레이션 기간 안에는 유독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 가치가 절하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국제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계속 급등락하고 있잖아요. 달러 가치도 급등락하고 있고, 이게 역시 국제적인 거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화폐의 가치인데, 화폐의 가치가 계속 변동성 없이 유지된다라고 판단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이런 디지털 화폐의 기능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아까 이제 두 분 말씀 속에 저도 떠오른 것이 뭐냐면 국제 결제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국내 결제는 좀 덜하지만 국제 결제를 놓고 생각해 보면, 뭐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한다, 미국에 계시다, 한국에 있는 국내 거래하는 은행에 가요. 그럼 국제 지급 결제 은행을 거쳐요. 그리고 어디를 거친 다음에 미국의 해당 시중은행을 거쳐서 나한테 송금이 되는데, 송금이 완료되는데 2, 3일 걸리잖아요. 수수료도 다 떼야 되잖아요. 근데 코인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이 그냥 몇 초 만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교환 수단으로서의 가치, 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화폐적 기능, 이런 것들도 이상적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겠구나. 또 그런 몇 가지 툴이 기반이 된다면 뭐 그런 생각을 저도 토론 중에 좀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 속에서 벌써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의 분절화라는 과정에서 유독 그 불확실성이 고조되다 보니까 금 가격이 치솟았고, 동시에 또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결국 코인이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의 성격으로서 분류되다가 그 위험 자산으로서의 분류가 조금 위험적 수준을 100이라고 본다면, 안전자산을 또 0이라고 본다면 100에서 한 90, 80으로 위험한 수준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코인으로 돈의 이동을 가져온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세계 경제의 분절화와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세, 이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실지요? 뭐 저부터 시작할까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서 20년 살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산 경험을 보니까 세계 부자들은 비트코인을 꾸준히 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게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군데군데 비석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거기 유대인이 살았다가 살해당했다, 그걸 기리기 위해서 있는데, 제가 사실은 금융가에 살았었거든요. 거기 그런 비석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 같은 경우는 나라가 평화롭게 잘 돌아가면은 나뿐만 아니라 산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전혀 없는데, 근데 뭔가 격동의 시기가 온다, 전쟁, 혁명, 뭐 또 공산화 또는 뭐 몰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아침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다. 그런 걸 제가 독일에서 봤고요. 두 번째는 제가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거기 신도시가 지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신도시가 지어졌는데 거기 건물의 80%를 중국 부자들이 다 가로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중국에서 돈을 빼돌리기 싶어서 그런 거죠.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원하면은 늘 돈을 다 빼앗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이게 지정학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가 오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전 세계 부자들은 뭔가 내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안전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데 도달했습니다. 제 결론이 그거였고요. 근데 그게 뭐가 있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 부동산은 이제 들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해외로. 그리고 주식 채권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화폐 같은 경우는 내가 외국으로 송금할 때 막아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금 같은 거 뺏길 수도 있고, 그래서 유일하게 부자가 자산을 보존해가지고 해외로 튀길 수 있는 수단이 비트코인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정학적으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은 내가 갑자기 해외로 튀어나가야 될 사건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물론 생각하시는 대부분 얘기는 다 제가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교수님께도 워낙 또 지정학 분야에 정통해 계시니까 지정학적으로 이런 분절화, 혹은 뭐 이런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지정학적 불안,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더 고조될 것이라고 보시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질문에 앞서서 저렇게 비트코인의 본질을 깨달은 분이 판다니까 그게 놀랍네요. 그래도 파시는 거죠? 좀 팔아서 다시 주세요. 그래도. 네. 그래도 판다. 그래도 살고 아니, 부자들의 죽으면 돈인데 저걸 네. 아시면서 이거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와 네. 대단하시다. 제가 지정학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단지 비트코인을 공부하니까 이게 지정학적인 자산의 의미가 있어서 지정학을 공부했는데 네. 우리 가까운 분이 국제정치학 박사라서 내가 이 자료 다 줄 테니까 논문 써놓으면 이거 나중에 대박된다 했는데 이 PhD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기 영역에서 조금만 어긋나는 거를 쓰면 손가락이 잘라진다라는 그 두려움을 가져요. 이게 참 문제인데 그 오지랖을 못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대신 쓴 겁니다. 근데 네. 그런 거지 그 한 200권의 책과 이제 논문을 좀 압축한 다이제스트일 뿐이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제가 공부를 이제 빡세게 해보니까 미국의 이제 그 국방부에서 워 시나리오를 써요. 워 게임도 하고 2025년 위기설하고 2027년 위기설이 있어요. 네. 2025년 위기설 내년이잖아요. 올해 대선이 평화롭게 안 끝난다는 거죠. 한쪽이 한쪽을 슬라이드하게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미국의 그 아름다운 전통인 그 승복하는 게 네. 개표 다 이루어지긴 승복 안 했잖아요. 힐러리도 안 해가지고 트럼프가 그냥 선언해 버렸고 안 나타났죠. 그리고 트럼프도 승복 안 하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갔고 네. 그게 문제가 되고 이번에도 승복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방부의 의견은 그 워 시나리오는 내년 초에 양쪽에서 총기를 들고 나와서 시위가 일어날 거다. 내전. 네. 그렇죠. 내전에 준하는 그러면 주 방위군이 출동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면 칠함대가 묶인다. 네. 이런 위기설이 있는데 요새는 요 위기설이 2027년으로 약간 밀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가까워지니까 2027년 이제 시진핑의 사연임을 앞두고 이제 시진핑이 경제나 이런 거를 잘 풀면 전쟁이 필요 없는데 못 풀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1대1로도 지금 거의 파산되었다라는 게 기정사실화 되니까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이벤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만 위기설이 2025년 위기설, 2027년 위기설을 저는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논문으로.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지금 2년 동안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제가 공부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 저도 원하는 바가 아니고 애가 셋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제와 같은 내일이었으면 좋겠는데 국제질서가 어제 같은 국제질서는 매우 특이하고 그리고 그때가 국제질서의 황금기였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네. 이론적으로. 정말 벌써 시간이 다 됐고요. 지금 두 분 말씀 속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이란 무엇인지 좀 관점, 그리고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상승하는지, 자산시장으로서의 가치, 또 철학적인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고루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부에서는요,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상승했는지, 비트코인 가격의 이제 힘을 어떤 힘으로 비트코인 시장으로 돈이 몰렸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떨 것인지, 또 투자 관점에서 의견을 또 모아볼 테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1부는 두 분,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의 저자 오태민 교수님,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강한구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번 주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 이 이야기 꼭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